서울역 광장에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9시가 지나자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고 노점의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김영수는 반찬 가게 마감을 돕고 빈 용기를 들고 역 앞을 지나고 있었죠. 손끝이 고바들자 그녀는 장갑을 비벼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역 앞 계단 아래 누군가 몸을 반쯤 구겨 담요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담요 끝이 젖어 있었고 옆에는 비닐봉지와 빈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셔터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고 역무원 2명은 교대 시간을 확인하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장 청소 노동자는 빗자루로 물자국을 밀어내며 미끄러워요라고 말하듯 손짓했습니다. 그때 담요 아래서 기침 소리가 났고 노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얇은 손수건을 꺼내 코끝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몇 장을 뽑아 들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포장 가능한가요? 사장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뜨겁게 주세요. 영수는 뚜껑이 단단히 닫힌 그릇을 받아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이 몰아고르는 국물 냄새가 겨울 공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잡이가 다른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도 조금 따라 컵에 담았습니다. 노인은 바로 그릇을 잡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굳어 있었고 손톱 밑은 시커멓게 얼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노인의 목 뒤로 살짝 둘렀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그녀의 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젖은 담요 한쪽을 들어 올려 발목을 감싸주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던 대학생 둘은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시선을 옮겼고 한 명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쓰세요. 영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핫팩을 노인의 손등에 살며시 붙였습니다. 광장 시계가 10시를 알렸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자 눈발이 빛의 띠처럼 흩어졌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안감에 봉제선이 벌어진 곳이 있었지만 보온엔 충분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도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안 돼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입술을 적시자 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다가와 바닥 물기만 조심하라며 표지판을 옆에 세워주었습니다. 영수는 비닐봉지를 접어 발 아래 바람막이처럼 깔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뒤로 물러서 노인이 식사를 이어가는지 확인했습니다. 10시 반 무렵 역 안에서 마지막 열차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광장에는 버스 환승객 몇 명만 남았고 택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작은 약 봉투를 꺼내 감기약 2알을 종이컵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지금은 많이 드시지 말고 물부터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말없이 컵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손등 혈관이 파랗게 도드라졌고 컵의 온기가 손끝에 붙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다시 다가와 얇은 담요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문 닫고 나가는데 이거 남았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담요를 겹쳐 덮었습니다. 노인의 발끝에서 서리가 풀리듯 물기가 번졌습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역 맞은편 편의점에서 핫팩 2봉과 일회용 장갑을 추가로 샀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노인의 손에 하나씩 끼워주며 손목을 살짝 주무르고 혀를 풀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시면 제가 다시 올게요. 대학생 둘은 빈 캔을 치우고 플라스틱 병을 모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창문을 반쯤 내려 추우니 조심하라고 말하곤 출발했습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코트를 여며주고 국밥 그릇을 비닐에 싸서 옆에 놓았습니다. 혹시 배고프시면 더 드세요.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그릇으로 향했다가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역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장 끝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바람이 더 거칠게 불었습니다. 영수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코트와 담요에 파묻혀 작게 몸을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메모장에 서울역 계단 아래 담요 남색, 컵흰색, 내일 9시라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 글자가 삐뚤어졌지만 시간 약속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전광판에는 막차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자 종점행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고 창문을 닫고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틀째 눈이 내린 날 아침, 영수는 다시 서울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봤던 자리에는 담요만 남아 있었고 그 밑에는 얼어붙은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노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셔터를 올리다 영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이요. 어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폐 쪽이 안 좋다던데. 영수는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앞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근처 경찰 초소를 찾아가 무슨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명동 성유세병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인파가 많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뒤섞여 북적거렸습니다. 영수는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구급차로 온 노숙인 어르신이 있나요? 간호사는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요. 지금 202호 병실에 계세요. 폐렴이 심해서 집중 치료 중이에요. 영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관이 꽂혀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담요 끝을 정리했습니다. 노인의 눈꺼풀이 떨리며 살짝 열렸지만 곧 다시 감겼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다 영순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양 상태도 심각하고 치료비가 밀리면 곤란할 수도 있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낼게요. 이분이 퇴원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수납 창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모아둔 돈 중 일부를 내고 영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일을 마치고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퇴근길에는 빵이나 죽을 사서 병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고 자연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조금 나아졌어요. 그 말에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차가워 온기를 나누듯
손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녹지 않은 도로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수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트는 정리돼 있었고 머리맡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곳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영수는 복도를 서성이며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정보 보호 때문에 더 이상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순 씨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박진호 씨의 법률 대리인 최성우 변호사입니다. 순간 그녀의 손에서 젖은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영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물건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영수는 약속 장소인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건물 복도에는 최성우 법률사무소라는 명패가 걸려 있었고 문 안에는 고요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그녀를 맞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호 씨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입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 모서리가 다른 수첩을 펼치자 삐뚤한 글씨로 몇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고마웠소. 사람의 온기를 잊지 않게 해주셔서. 영순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글자를 또박또박 다시 읽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옆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박진호 씨의 유언장 사본입니다. 이 문서에 따라 일부 재산의 상속인이 김영순 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믿기 어려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자녀 자산과 건물 소유권을 김영순에게 남긴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분을 잠깐 도와드렸을 뿐인데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서명하신 진본입니다. 그는 신중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절차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알아차리면 곤란해집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종이의 감촉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 끝 창문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며 차들의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 잠시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치자 노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온기는 돌려주어야 하오.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오르며 창가의 빛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식탁 위에 수첩을 올려두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낡은 표지의 거친 질감이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반쯤 열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이 왜 나를 기억하셨을까? 그 말은 공기 중에 스며들어 창가의 물방울 위로 잔잔히 흩어졌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는 영순을 다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호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순 씨께서 알고 계시던 그분은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한일그룹 창업주의 동생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의자에 등을 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은 형과의 경영 갈등으로 오랜 세월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분을 정리하고 홀로 살았죠. 영수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역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있던 그 초라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박진호 씨는 사업 실패 이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한일그룹 주식 일부를 매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어디에 쓸지 고민하던 중 생전에 김영순 씨를 만났던 겁니다. 영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분이 마지막까지 혼자였다는 말이군요.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한일그룹의 현 회장 박선우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는 서류를 덮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이 일은 조용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과 비슷한 색의 도시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론이 유산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보도가 나올 겁니다. 영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서울역 노숙인, 알고 보니 대기업 창업주 동생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기자는 박진호의 유산이 한 여성에게 넘어갈 예정이라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웃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의 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한일그룹 법무팀입니다. 상속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최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커졌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진실은 곧 드러납니다. 그의 말에도 영순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박진호의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믿으시오. 그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살짝 몸을 돌리며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그분의 뜻을 지켜야겠네요. 며칠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에는 기자들과 방청객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며
셔터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영수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유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추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언 당시 박진호 씨의 정신 상태가 명확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일그룹 측 변호인이 즉시 일어나 당시 환자는 의식이 희미했고 문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용히 증거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병원 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입회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서명은 자필이며 필적 감정 결과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날 재판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법정 바깥 복도에는 방송사 기자들이 진을 쳤고 영순이 나오자 수십 개의 마이크가 몰렸습니다. 김영순 씨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숙인을 도운 대가로 재산을 얻은 건가요? 그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손끝은 뜨겁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결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반찬가게 사장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얼굴 자주 보이더라. 손님들이 뭐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어야겠어요. 영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길가의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으며 컵을 기다리는 동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컵을 잡는 손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도 있죠. 그날 밤 영수는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청소일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에는 새로운 증인들이 섰습니다. 박진호를 치료했던 간호사와 병원 사회복지사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박진호가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했으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과 방청객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한일그룹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박진호 씨의 조카 박선우 회장 측은 이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에 따른 행위이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의 천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상단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에는 그녀는 진짜 사람의 도리를 아는 분이네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읽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은 고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박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변호사와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분이 원하셨던 길로 가야죠. 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제 몫을 해야겠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영수는 박진호가 남긴 건물 중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건물 1층은 비어 있었고 한때 식당이었던 공간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햇살이 조금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닦고 나니 낡은 타일이 제 빛을 찾았고 그녀의 얼굴엔 땀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공간 이름을 따뜻한 밥상이라 적었습니다. 벽에는 누구나 와서 밥 한 끼 하세요라는 손글씨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개업 첫날 무료 급식소에는 서너 명의 노숙인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그중엔 며칠 전 역 앞에서 본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갑게 인사하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점심이 되자 소문을 듣고 온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국을 퍼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조금 더 드릴까요? 영수는 아이들의 손놀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 손수건을 넣고 식탁 사이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를 치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밥심이죠.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자신을 해고했던 반찬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어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드세요. 이 집은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에요. 사장은 잠시 멈칫하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추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식당 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 방송국이 촬영을 왔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마이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넸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틀 뒤 뉴스에는 서울의 사모님 무료 급식소로 다시 서다라는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방송 화면에는 그녀가 웃으며 밥을 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본 박선우는 잠시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급식소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님, 저는 박진호 회장님의 조카입니다. 영수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삼촌이 당신을 믿은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박선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필요하신 지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름은 빼겠습니다. 그날 저녁 급식소에는 작은 현판이 세워졌습니다. 박진호 기념 따뜻한 밥상 손으로 쓴 글씨가 소박하게 빛났습니다. 영수는 문을 닫으며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주방 불이 꺼지자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제야 진짜 그분께 보답했네요. 그녀는 가방 속 수첩을 꺼내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수첩의 낡은 종이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포근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따뜻한 밥상은 이제 새 곳으로 늘어났고 매일 수백 명의 손님이 찾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영수는 흰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원과 봉사자만 해도 30명이 넘었습니다.
벽에는 감사패와 후원자 명단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한쪽에는 박진호 장학재단 현판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덮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피로가 손등의 주름 사이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봉사자들이 식탁을 닦는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솥 뚜껑이 열리며 김이 피어오르고 향긋한 국물 냄새가 주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수는 조리대 앞에서 앞치마 끈을 조여 매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두부 많이 넣어요. 젊은 봉사자가 네, 사모님 하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사모님이라 불릴 때마다 그녀는 조금은 쑥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게 그 호칭은 부와 권위가 아닌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반찬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 재단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국자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오후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이 장학금은 어려울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뒤편에는 박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그는 다가와 말했다. 삼촌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겁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그날 오후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명 아래에 앉은 영수는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낮췄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인생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행운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그날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선택 말이에요. 촬영팀은 숨죽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건물 밖으로 노을이 퍼졌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창문을 물들이고 영순의 얼굴에도 따뜻한 빛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튼을 걷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급식소 앞에는 봉사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고마웠소. 그 글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약속 하나가 잔잔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는 창가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오래된 수첩이 반쯤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얇은 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지만 단정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국밥을 건네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리고 빛이 이불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학재단에서 온 편지와 아이들이 보낸 사진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은 1시를 막 넘겼습니다. 재단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점심 드실 시간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영수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첩 위에는 그녀의 손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비둘기 2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직원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서서히 사라지며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은 마치 긴 겨울을 끝내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매일 밥을 먹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누군가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유언에 따라 재단 운영권을 공식 이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재단의 이름은 서울역 나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서울의 사모님, 마지막까지 사람을 품다라는 제목이 보도되었습니다. 박선우는 조용히 헌화를 하고 수첩 복사본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역 광장 한켠에는 2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앞에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세상을 바꿨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가로등 불빛이 동상을 감싸 안으며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행인들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어느 청년은 주머니에서 따뜻한 커피를 꺼내 길바닥에 앉은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 동상 주변의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엔 변함없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온기를 따라 또 다른 따뜻한 밥상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누군가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한국 드라마 채널에서는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드라마를 꾸준히 업로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